분명히 뭐예요? 피해 대가는 따라요. 피를 흘려줬잖아요, 가서. 뭐가 어떻게 됐든 서로 간에 이해가 됐든 뭐가 됐든 러시아가 오지 마 그러는데 북한이 왔을 리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일단 조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6월 달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런 군사적인 조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의외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냥 조약을 맺었답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거 조약이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그때 러시아는 뒤돌아보겠죠. 어려울 때 날 도와준 게 누구지라고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나중에 북한은 굉장히 큰 프로파간다로 사용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이세환입니다.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에게 밀리터리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첩보망을 러시아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가동하고 있는 첩보망을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 북한군이 와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전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위성 그 감시 자산을 사용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를 탐지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뭐가 나왔냐, 이제 병력이 이동하는 게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국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일국의 최고 정보 조직에서 이걸 발표할 정도면 이건 사실이라고 봐야죠. 이게 조약이란 건 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워싱턴 선언 한번 했잖아요, 미국하고.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 선언의 내용을 뒤집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조약은 다릅니다. 조약은 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특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맺은 그 조약의 1조하고 4조를 보면 서로의 영토에 이제 침공을 받았다.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침공을 받았다 했을 때 그 군사 원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으로 군사 원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보면 이번에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이게 있습니다. 그 조항을 잘 살펴보면 자국의 영토가 침략받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조약을 맺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죠. 쿠르스크로 들어갔죠. 이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장소가 러시아 본토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양쪽이 맺은 그 조약에 의하면 충분히 파병의 빌미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가장 지금 격전지인 돈바스 지역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쿠르스크로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약에 근거해서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렇다면 그 조약에 근거한 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즉 러시아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곳, 쿠르스크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북한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완전히 바닥이고, 또 하나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났었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소원해준 이때 북한은 반드시 스폰서가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대부분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년이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엔 이랬죠. 이 러시아가 이제 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손을 뗄 거다. 뭐 이런 환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두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있거든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를 국제적인 제재로 굴복시킨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그 자원 시장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위상이 어마어마해요. 또한 이 2년이 넘는 즉 3년에 접어드는 이 전쟁 동안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전쟁 초기 이후에는 경제 성장이 견조합니다. 올해도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5% 성장이 예상돼요. 더욱이 러시아 내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의 니즈도 맞았고요. 특히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또 북한은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배경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우리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핵 자강 뭐 이런 얘기면서 전략 무기만 강화하려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은근히 북한도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재래식 전력 강화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굉장히 많은 군사 기술력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또 러시아의 어떤 군사 장비를 들여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첫 번째 북한 공군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공군하고 우리나라 공군하고 싸우면 30분 안에 끝나요. 북한 공군은 없어질 정도거든요. 북한 공군이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들여온 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이기 때문에 북한 공군은 항상 전투기에 목말라 있어요. 그나마 있는 최신의 기종이 30년 전에 들어왔던 미그 29라는 러시아제 전투기거든요. 이것도 40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가동 가능한 건 한 20대 남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비해서 공군력이 열세한 북한 입장에서 공군력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민도 러시아가 풀어줄 수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그 29나 혹은 수호이 시리즈, 수호이 좀 최신 시리즈인데 이런 것도 북한에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한 북한 전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운용하는 전차는 대부분이 T-62라고 1960년대 개발된 전차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차들은 현대적인 3세대 혹은 3.5세대 전차와 교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불검 사업으로 러시아로부터 T-80이라는 전차를 한번 들여왔었거든요. 이 T-80이라는 전차는 3세대 전차입니다. 지금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전차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전차도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략무기 측면에서도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전략무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확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작년인가 한번 했었죠. 근데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무를 어떻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러시아가 최신의 원자력 잠수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신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약에 북한한테 제공한다면 북한이 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제 ICBM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북한도 이제 10,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그런 ICBM 이걸 만들므로 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서방 세계는 그 북한의 ICBM에 대한 능력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ICBM이란 건 우주 공간은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시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죠. 이 ICBM 탄도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성공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서방이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재 기술이에요. 야금 기술, 소재 기술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이 재진입 기술 역시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진입 기술도 북한한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만약에 이 재진입 기술이 이 ICBM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공한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전략 기술 같은 건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기술을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공한다면 북한은 미국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손 안 대고 미국을 괴롭힐 수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만한 카드가 없어요. 미국을 괴롭힐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게 된다면 그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성이에요. 이 위성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북한이 작년에 한번 위성을 발사했었죠. 위성을 발사했었어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었죠. 우리는 이제 자체적인 위성으로 뭐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제시해야 되죠. 근데 북한은 이걸 안 했어요.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엔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의 이 카메라가 별로 좋은 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없는 해상도의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죠. 북한 입장에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북한은 일단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기술까지는 성공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제대로 된 군사 정찰 위성을 북한한테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이제 그 위성을 쏘아 올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위성 정찰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은 때리는 펀치에만 집중했는데 이젠 뭐까지? 눈까지 생긴 거죠. 이건 우리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포탄하고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의 로켓탄,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요 정도를 제공하고 있었죠. 물론 뭐 성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발을 쐈다면 8발은 뭐 공터에 떨어지고요. 뭐 가다가 추락하고 그리고 나머지 2발 정도가 이제 우크라이나 근처에 갔는데 이 2발도 대부분 요격당했고 실제로 목표를 타격한 건 지금까지 제공한 수많은 미사일 중에서 한 2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만드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형편없구나. 탄도미사일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북한을 무서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다른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탄도미사일을 제공해서 얻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즉 10발 중에 왜 8발은 실패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2발은 왜 성공했고 그중에 한두 발이라도 목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면 그 원인은 뭔지 이런 실전 데이터 기록을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무기 체계에서 실전 데이터 기록을 얻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즉 이런 실전 데이터 기록을 북한이 얻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 탄도미사일을 개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만들어냈던 그 어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쓸만한 탄도미사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죠.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을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한이 우리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고급 지휘관들이 대부분 실전 경험이 있다. 저런 군대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대요. 북한 내부에. 또한 이런 이유로 북한이 그 다음부터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인원을 파견합니다. 중동전, 4차 중동전에도 이집트에 파일럿을 파견하기도 했었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특히 이제 북한군이 이제 들어가서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분명히 싸울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입니다. 즉 실전에서
이 드론을 운영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북한군이 전장 실전에서 가서 이 드론을 운영해 본다. 그리고 그 드론을 운영하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드론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습득한다. 이건 우리로서는 악몽입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최첨단 무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영상만 조금만 찾아봐도 드론으로 파괴되는 전차 어마어마하게 영상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을, 이런 노하우를 북한이 습득한다? 전 사실 꿈꾸기도 싫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렵고요. 두 번째, 북한이 이번에 가지고 들어간 것 중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북한산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요. 불셀 시리즈라고 하는 거. 이 북한산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북한산 대전차 미사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차량을 잡는 경험을 만약에 북한이 한다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을 실전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되고 이 대전차 미사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적 장갑 차량을 격파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실전에 적용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더욱이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군이 진짜 북한군 부대가 총을 들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뭐 총탄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교전을 해봤다. 그리고 이 교전 경험이 쌓인다. 우린 이런 교전 경험 베트남전 이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런 교전 경험을 갖는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교전 경험이 있는 북한군이 자기 부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교관이 될 거예요. 이런 교관들이 북한군 전체에 퍼지겠죠. 그러면서 실전에 대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경험이 있는 군대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 비교가 사실 힘들죠. 분명히 뭐예요? 피해 대가는 따라요. 피를 흘려줬잖아요. 가서. 뭐가 어떻게 됐든 서로 간에 이해가 됐든 뭐가 됐든 러시아가 오지 마 그러는데 북한이 왔을 리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병력을 실제로 보내서 지금 교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첫 교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교전을 했을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됐든 이건 피를 흘린 대가거든요. 이 피를 흘린 대가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걸 지금 나름 러시아가 이제 지금 서방 세계에서 고립돼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선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할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물론 얘는 친구는 아니지만 뭐 이해타산 때문에 도와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6월 달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런 군사적인 조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의외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냥 조약을 맺었답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거 조약이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그때 러시아는 뒤돌아보겠죠. 어려울 때 날 도와준 게 누구지라고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나중에 북한은 굉장히 큰 프로파간다로 사용할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북한 내에서 어떤 유사시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급변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냐면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제2신속대응사단이라고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부대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북한 안정화와 더불어 중국군 개입 저지예요. 근데 중국은 순망치안이라고 아시죠? 중국은 항상 완충지대를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만약에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북한 내부적인 무슨 사단이 났다. 그렇다면 중국군은 최소한 북한 영토의 절반을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될 나라가 중국 말고 러시아 하나가 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었다? 이건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로 러시아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거든요. 이 복잡해진 이 상황을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작부터 했었고 물론 뭐 이미 뭐 저보다 100만 배는 똑똑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미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더 닥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